자, 교재 88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등록 신청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에 등록 거부란 말 나와 있죠. 자, 그럼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요, 등록관청이 이에 대해 검토하겠죠. 그래서 일단 서류 검토를 해요. 그래서 사무소 체크합니다. 확보가 됐는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결격 여부 신원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등록 기준을 그대로 다 확보했는가, 이런 부분들 다 체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격 여부 신원지에 들어가고 사무소 확보했는가 모두 체크를 해요. 그랬더니 기준에 적합하다. 물론 이제 자격증도 다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자격 발급 시 도착에 모두 확인 요청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등록 기준은 등록 기준을 확보했는가 모두 체크한 다음에 이게 기속성이 있으면은, 이제 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요러한 사유가 아니면 등록을 해주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그 교재 지금 88쪽에 말해요.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유가 아닌 한 등록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등록 기속성인데, 그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공인인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했다든가, 동그라미 2번이죠.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됐다, 신청자가. 그러면 이제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그럼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이런 제한에 위반돼 있다. 그러면 이제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돼 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세금 체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 신청하면요, 그 담당 부서가 원래 지적과거든요. 요즘 지적과를 공간정보과로 많이 바꿔놨죠. 그래서 그 담당이 그럽니다. 세무과 다녀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무과 가서 확인장 찍어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 가서는 이제 체납 사실을 체크하는 거죠. 그 만약에 재산세 납부한 게 뭐 잊어버려 갖고 체납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납부하고 이제 찍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아닌 한 등록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등록 통지를 하는데, 그 밑에 등록 및 등록의 통지란 말 나와 있죠. 이거 색깔 칠해져 있는데, 그 등록관청은 요건에 적합했잖아요. 그러면 공인인상 개공, 법인인 개공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7일 내 서면 통지하게 돼 있어요. 7일에 동그라미 치고요. 7일. 그래서 7일 내에 등록을 통지합니다. 그러면 왜 이건 서면 통지하냐면요, 아주 중요한 효과가 발생해요. 등록 통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등록치를 하면 개설 등록이 된 거예요. 이때 그럼 우리가 용어의 정의, 개업공사라면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개공이 된 거예요. 하지만 즉시 업무를 개시할 수는 없어요. 등록증도 안 받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못하고 그 다음 절차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등록 통지를 7일 내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종별 변경이란 말이 나와요, 다음에. 그래서 이 종별 변경이란 말을 보겠습니다. 89쪽에 종별이란 말은 개업공사의 종류라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고 공인인사인 개업공사 있고 중개인이 계십니다. 이들이 자리 바꾸면 하는 거예요. 이게 종별 변경인데, 법인인 개공으로 등록을 했다가 이 대표자께서 공인인사인 개공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이게 종별 변경이래요. 난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솔직히. 다음에 공인인사인 개공으로 등록을 했다가 법인의 대표자로 간답니다. 이게 종별 변경이래 또. 다음에 공인인사인 개공으로 등록을 했다가 중개인으로 갈 수 있나요? 없죠. 중개인은 더 이상 탄생이 안 됩니다. 기득권만 유지시키는 거죠. 근데 거꾸로 갈 수는 있죠.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인사인 개공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종별 변경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인이 이렇게 자격을 취득하여 법인의 대표자로 갑니다. 이것도 종별 변경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신규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이때 등록 서류 다시 내야 되겠죠? 다시 내는데 이미 낸 서류 중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종전의 등록증은 반드시 반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등록증의 종별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신규 등록 방식이 아닌 재교부 신청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중개인은 90년 이후는 탄생 안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연세가 많을 거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자격을 취득했어요. 동일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인사인 개공을 업무를 계속한다. 이 경우에는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증 재규비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얘기 아닙니까? 강남구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개공께서
강남구 내에서 공인인증상 계획으로 업무를 계속한다. 그러면 이때는 등록증 재급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광명시가 요즘 뜬다 하니 광명시로 가서 공인인증상 계획으로 업무를 계속한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등록을 다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등록관청 내라면 재급 신청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 종별 변경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등록사항 등의 협회 통보란 말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등록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협회 통보하는데 교재 순서대로 그냥 보겠습니다. 등록사항에 대해서는요, 공인인증사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공인인증사협회가 현재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다 통보합니다. 그러면 협회 통보는 누가 하느냐면요,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건건히 통보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한 달 걸 쫙 모아서 다음 달 10일이요. 10일 내가 아니에요. 다음 달 10일까지 공사협회에다 통보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통보하게 돼 있냐면 거기 박스 처리돼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이라고 돼 있죠. 그럼 두 번째가 분삼설치 신고, 세 번째 휴피업 신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사항을 했잖아요. 그 행정처분사항이란 말 옆에다 가로 열고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거 메모하세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 콤마 업무정지 이 사항을 통보합니다. 행정처분사항이란 말 옆에 가로 열고 등록 취소, 업무정지 사항 이렇게 메모하세요.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사항, 다음에 수공이나 중개보전 고용 신고 사항을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그 첫 번째하고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행정처분 사항. 이거는 지금 공통사항이 뭐냐면 등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증이 나갔다. 원래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 통지하면 통보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등록사항을 통보하라고 했는데 등록증이 나갔을 때 통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등록증 교부가 됐을 때 통보합니다. 다음에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사항을 통보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행정처분 사항 옆에다 가로 그렇게 쓴 이유가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 정지 있죠. 이건 통보사항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협회 통보 의무자는 등록관청이죠. 지금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하는 행위는 절대 통보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헷갈릴까봐 메모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사항은 통보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등록증 교부했을 때 통보하죠. 그럼 등록증 재교부했을 때 통보하느냐? 안 합니다. 메모해 놓으세요. 그래서 요 사항은 아니라는 걸 메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머지 사항은 공통사항이 뭡니까? 신고사항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분사무설치 신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기간명령 신고, 재개 신고,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모두 통보사항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신고사항이다. 그래서 우리 법상 신고사항은 통보사항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등신으로 암기합니다. 등신.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을 다 통보한다. 등록증이 나갔거나 등록을 취소했거나 등록에 대한 정지가 업무정지예요. 그 다음에 신고사항은 다 통보사항이다. 됐습니까? 이 정도.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이런 단답형을 틀리고 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암기에 취약하지만 암기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협회 통보사항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등록증 서식, 등록 신청서 서식이 나오는데 이 등록 신청 서식 보시면 인장 등록 신고 같이 돼 있죠. 그러니까 개설등록 신청할 때요,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측 상단에 처리 기한이 7일로 돼 있죠. 7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란이 있고요. 개공의 종별란이 있죠. 근데 특이한 게 개공의 종별란이 법인과 공인인증사만 있어요. 법제 7638호 부칙-제6조 제2항에 따른 개공, 중개인이 없죠. 그래서 신청서 서식상 종별란에는 법인과 공인인증사만 있어요. 중개인이 없습니다. 물론 중개인으로 등록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얘기고. 다음 이제 사무소의 명칭, 전화번호, 소지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 하단에 뭐 수수료 내게 돼 있고 등록 인장 찍는 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도장 등록.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등록의 효력소멸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등록의 효력소멸이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등록의 효력소멸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보증 설정부터 먼저 봅니다. 교재 104 쪽으로 가보세요. 절차를 같이 쭉 보고 그 효력소멸을 보는 게 좋습니다. 104 쪽. 자, 그러면 104 쪽에 이제 등록증 교부란 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등록증 교부인데, 그럼 이제 등록 통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증 아직 안 줬어요. 그러면 이제 등록증 나기 전에는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보증을. 그래서 거기 그저 등록처분이란 말 있잖아요. 등록처분 및 통지란 말 7일 했고요. 그 밑에 등록증 교부 절차라고 있죠. 양괄호 2번. 거기를 보시면 등록 통지받은 신청인은 중개행위로 인하여 증거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을 해야 되며, 등록관청은 보증 설정 확인 후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에 신청인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첩시 교부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 설정을 해갖고 신고 들어가는데, 이 보증 설정은 나중에 다시 궁금합니다. 그럼 기본적인 내용 일수는 하신 분 아시는데, 보증 설정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개인은 1억이에요. 이거 1억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2억이죠. 2억입니다. 이게 이제 입법 예고된 게 이렇게 됐는데, 그 우리가 시행이 지금 그 2억 4억은 내년서부터예요. 우리 시험범위는 지금 현재 1억, 2억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 이상을 설정을 합니다. 설정하여 이제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가요. 요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첩시 내줍니다. 지첩시. 그러니까 의뢰인 보조치를 다 했는가 라고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 내주고요. 이때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 있거든요. 여기다 기재하고 등록증이 나가요. 이 등록대장을 제가 개공의 호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력카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는 동안 이게 계속 추산해요. 그래서 이 등록대장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래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화 돼 있죠. 그래서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증을 지첩시 교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등록증에 재교부가 나와 있는데,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했다. 그럼 재교부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바뀌었다. 그럼 재교부 신청되고, 중개인이 만약에 중개인이 공인인산 개공으로 종별을 변경한다.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이때는 재교부 신청이 되죠. 그럼 재교부 신청할 때는 당연히 수수료 납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재교부 신청할 때는요, 종전 등록증을 첨부하는데 분실 훼손 의견은 첨부 못하죠.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럼 이제 등록증을 받았으니까 잘 보는 곳에 그려놓고 중개업을 시작하면 되는데, 105 쪽에 등록증 서식이 나오죠. 그래서 우측 상단에 사진 붙인 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 사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종별란을 보세요. 개공의 성명, 생년을 되어 있고, 종별란을 보면 거기는 법인 공인인규사 외에도 법제 7638호 부칙제입조 제2항에 따른 개공이 있죠. 이자가 누구? 중개인이에요. 이자가 중개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의 명칭과 중개사무소제를 쓰게 돼 있고요. 들어가고요. 등록인장란이 있죠. 그래서 사실상 있잖아요. 인장 등록을 등록할 때 받아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다 도장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 사무소에서는 도장이 이거다 하고 등록증이 딱 찍혀져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 등록대장에도 도장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인장 등록은 업무 기전까지만 하면 되는데, 등록증 나기 전에 다 받아버려요.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업무 개시한다는 말 나와 있죠? 그럼 중개사무소 잘 보는 것을 이렇게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됐어요? 이 정도.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등록의 절차였습니다. 이렇게. 그럼 등록 절차를 마무리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냥 이거는 교재에 없는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등록 기준을 가졌습니다. 그럼 등록 신청했어요. 그럼 이에 대해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등록 통지하죠. 며칠? 7일이라고 그랬죠. 7일이라고 그랬고, 등록 통지가 되면요,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요 사항을 확인하고 지첩시 등록증이 나가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업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도장 등록하셔야 돼요. 이건 인장 등록 파트에서 다시 공부합니다. 인장 등록해야 하는데, 인장 등록은 언제서부터 할 수 있느냐?
바로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등록 통지가 되면요, 개설 등록이 된 거라고 그랬죠. 그럼 등록이 된 거고, 이전에는 무등록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통지가 되면 등록은 영원합니다. 계속돼요. 이게. 그래서 이 등록이라는 것은 위법했던 것을 적법한 것으로 적법 요건, 금지를 풀어주니까 이거는 허가의 의미를 띠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등록의 절차였습니다. 그냥 가볍게 정리만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등록의 실효와 무등록 중개업으로 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야 되겠죠. 91조. 91조로 이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등록의 효력소멸이란 말이 9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은 영속성을 가진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등록은 갱신제도가 없기 때문에 계속됩니다. 그러면 요 사유가 아닌 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인 개공이 사망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했다. 등록은 일신연성이 있기 때문에 등록의 효력 소멸은 사망해산으로 즉시 실효됩니다. 사망해산은 필요적 등록 취소 첫 번째 사유거든요. 즉시 없어지고요. 등록 취소를 당했다. 다음 폐업 신고를 했다. 역시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럼 자연적 원인이고 타의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등록 효력이 없어졌어요. 그럼 등록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그러니까 해산 후 계속하여 중개했거나 등록 취소 계속하여 중개했거나 폐업 신고 계속하여 중개했다. 그럼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은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를 업으로 한 거죠. 그럼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실은. 그럼 실효된 다음에 하는 이 세 가지가 있고요. 하나가 처음부터 아예 개설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무등록이죠. 그러니까 이 자를 저는 태생적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부릅니다. 태생적 무등록 중개업이 있죠, 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그러면 이제 무등록 중개업에 걸렸을 때, 이때 그 효과를 일단 기억을 해 두시는데, 무등록 중개업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약,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시킨 계약은 유효하다고 했죠. 등록이 적법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유효하고요. 무등록 중개업에 걸리면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에 나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요. 이자 꼰질렀잖아요. 그럼 포상금 줍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교재가 조금 이제 이 부분이 들써 있는데, 그래서 일단 3년에 3천을 기억해 두시고요. 포상금 제도에서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주죠. 이게 무파라치예요, 무파라치. 무등록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건당 50만 원. 그러니까 요 정도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요 내용들은 현재 우리 교재 지금 요거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는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이 지금 맨 밑에 니은에 나와 있죠. 중개를 의뢰한 자와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여부 그랬는데,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그죠? 밑줄 그어놓고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자는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가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면 일회성 중개행위도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로와 처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요건 조금, 이건 이제 공모를 했다 그럴까, 요건 조금 헷갈릴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는데, 이게 중개 의뢰행위는 처벌 불가라고 그랬죠.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겁니다. 갑을 간의 거래를 무등록업자가 소개해요. 이때 무등록업자에게 의뢰를 한 자, 의뢰행위를 처벌할 수 있느냐, 또는 이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의뢰한 자를. 이게 공동정범의 준말이 공범이에요. 이게 공범인데, 그 판례가 있잖아요. 무등록업자와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고 그랬죠. 이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중개를 의뢰한 자, 의뢰한 행위, 그 다음에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느냐, 또 의뢰한 자를, 무등록업자의 의뢰한 자예요. 의뢰한 자를 무등록업자의 공동정범, 공동정범이 바로 공범이에요. 이걸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판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2013년도 판결. 이거.
그래서 의뢰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다음에 이자의 공범으로도 의뢰한 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자와 공모했다면 당연히 공모했으니까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밑에 판결이고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요. 이자에게 의뢰한 자도 이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만약에 무등록업자에게 의뢰한 자를 처벌한다. 이자의 공범으로 처벌한다. 그러면요. 살인범을 낳은 엄마도 처벌해야 돼요. 아빠는. 가중 처벌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정없이 지금 처벌이 확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뢰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요 사건 요거 있죠. 요거는 지금 현재 다른 데서 지금 나와 있을 텐데 관계되는 것은 언급을 할 건데 미리 한번 짚고만 가면 이게 그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해만 해두시는데 A의 중개사무소였거든요. 갑이 사장님이셔요. 이분이 도장을 막 찍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거신 A가 이게 무서웠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 자격증 뺄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갑이 뭔 얘기야 안 된다 그랬어. 이거 2년 걸어주기로 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안 당하니까 이자가 폐업 신고해버린 거죠. 이게 가서 그러자 갑이 A를 고소했어요. 뭐로 고소했냐? 내 업무를 방해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이것도 대법원에 갈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대판인데 이 업무를 방해했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자는 무자격자로서 주도적으로 지금 운영했다. 그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을 했다면 이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사건이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했잖아요. 무자격자가. 그럼 이때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판례는 이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거냐. 이 판례는 지금 현재 우리 중개보수 파트에 지금 실려 있을 텐데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공인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면서 그래서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지급약정이 있죠. 보수지급약정은 무효라고 그랬어요. 이거 무효다. 무효다. 그래서 이런 판결을 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은 뒤에 이제 흩어져 있는데 요 내용들 일단 참고만 해두세요. 그래서 메모가 필요하신 분은 그냥 메모만 해주세요.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 부정. 이렇게. 그다음에 무등록업자의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뢰행위는 처벌을 불가하다는 건 이제 판례가 거기 실려 있죠. 교재. 이 정도. 자,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격사유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결격사유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등록의 결격사유 등 이 말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법 제10조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10조. 그러면 93쪽입니다. 지금 조문 잠깐 읽어드립니다. 법 제10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이 밑줄이에요. 그럼 이건 개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격사유자는 개공이 될 수 없다. 다음 쭉 내려가서요. 동그라미 2항이에요 이게.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증이 될 수 없다.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증이 될 수 없다 이 밑줄이에요. 그럼 결격사유자는 소공이나 보조원도 될 수 없고요. 임원사원도 당연히 될 수 없어요. 다음에 3항 내려갑니다. 등록관청은 밑줄이죠. 개업공사,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이하 개업공사 등이란다. 자, 개업공사 등이란 말 기억나시죠? 개공 등이란 표현은 중개업종사 전체를 얘기한다 그랬죠.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 이들이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어느 하나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즉 결격 여부 조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회할 수 있다 이 밑줄이에요. 등록관청이 조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혼조에 다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격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이 결격은요, 중기업 종사를 막는 유일하고도 최소한 제도적 장치예요.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된 자는 중기업 종사 금지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결격사유의 의미 이런 것들. 그러니까 94조 중기업 종사 금지 요건입니다. 이거는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결격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격사유자가 누구냐? 민법상 제한능력자 3명이 다 결격이에요. 그럼 민법상 제한능력자 3명이라는 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3명이 바로 공통점이 제한능력자예요. 민법상. 저는 그래서 제목을 제한능력자로 붙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결격이다. 이렇게 되는데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를 얘기하죠. 그럼 민법상 미성년자가 혼인했거든요. 그럼 성년의제 제도를 인정하고 있죠. 민법상으로는. 그럼 성년의제된 미성년자, 즉 혼인한 미성년자 중개보조원 근무되느냐? 안 됩니다.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여전히 예치급합니다. 그럼 미성년자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년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다음에 이제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죠.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가 피한정 후견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심판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보다 조금 심각한 지경에 이른 자죠. 해서 이 자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거예요. 이 자는 그러니까 항상 정신이 나가 있는 거죠. 그 자로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들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피한정 피성년 후견이 됐죠. 그러니까 후견 개시 종료 심판을 받으면 즉시 벗어나요. 종료 심판 받아야 돼요. 그래야 벗어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피한정 후견인이 정신병원에 꾸준한 치료를 받아 정신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종료 심판되지 않으면 여전히 피한정 후견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결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피특정 후견인이 있어요. 피특정 후견인은 누구냐면요.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하여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이 자가 피특정 후견이거든요. 일시적 후견이라든가 특정 사무에 관한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데 피특정 후견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메모해 놓으세요. 피특정 후견은 결격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메모는 맨 밑에 94쪽의 맨 밑에 표 밑에다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피특정 후견인 결격 X 이래 놓으면 되죠. 없는 내용은 제가 메모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무능력자예요. 파산자죠. 그러니까 파산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얘기하죠. 이 자가 파산자예요. 자, 그래서 95쪽입니다, 지금. 그러면 요 파산자는요, 완전한 경제적 무능력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격사유에 일단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개인 회생이라는 거 있죠.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 얘는 결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개인 회생하고 파산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재 날개 쪽에 이거 개인 회생이란 말이 있는데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 회생은 결격이 아니다. 요즘 메모해 놓으시고 개인 회생은 정기적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법원으로부터 개인 회생 절차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정상인과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채무의 80%에서 85% 면제를 받고 3년을 기한으로 해서 계속 정기적 수입에서 갚아나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개인 회생입니다. 파산은 완전한 경제적 무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파산자의 결격이고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 신용불량자 모두 결격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참고를 해 두시는데, 여기서, 지금, 거기 교재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인데,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동그라미, 교재 그 95쪽에 동그라미 3번. 거기 있는 내용인데, 이게 당연 복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복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동 복권 제도가 있는데, 파산법에. 이게 뭐냐면, 사기 파산의 죄가 확정됨이 없이, 사기 파산이 뭐냐면 재산 빼돌리고 파산해 버리는 거예요. 사기 파산죄가 확정됨이 없이 파산 선고일로부터 10년 경과가 됐잖아요. 그럼 자동 복권돼요. 그럼 파산자로 있는 기간은 10년이라는 얘기죠, 최장.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면책이란 말 들어봤어요?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확정됐잖아요. 책임을 면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때는 자동 복권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파산자는 결격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권이 돼야 돼요. 그럼 즉시 벗어나요. 복권되면. 이 복권이 바로 이제 로또 복권이 아니죠. 권리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산자는 결격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권이 돼야 된다. 이게. 자, 이렇게 되고요. 이 자동 복권 제도가 이게 있다는 거 참고를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 4명은 시험에서요. 실수하면 그냥 맞춰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응시결격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응시결격. 응시결격이란 말은 시험을 못 본다는 얘기죠. 저는 응시결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거기 교재 있잖아요. 94쪽에 등록의 결격사유 등과 공인인증사의 결격사유 구별이란 말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비슷하게 그게 그 내용인데 이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거예요. 응시를 못하는 자, 이게 응시결격이라고 그러거든요. 2명 있죠. 공인인증사 자격 취소당하고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와 시험 부정행위자예요.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응시를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법 태도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시험은 전문 자격증이니까 능력이 다면 다 봐라 이거죠. 성별, 연령, 학력, 국적에 불문하고 이 2명을 지금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 여기서 잡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지금. 맞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인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죠. 하지만 얘는 성년 때까지 기다려라 이 얘기예요. 파산자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복권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파산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다. 이 말 이해돼요? 맞았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시험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개업 종사는 금지예요.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 정도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감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4명 별로 문제 없었어요. 문제 없는데 자, 이제 문제는 수형자들이에요. 수형자. 그러니까 수형자는 형법상에 이제 형을 받은 자들 제가 이렇게 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95쪽에 양괄호 4번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자가 수형자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5번에 양괄호 5번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한 중에 있는 자. 이 자가 두 번째 수형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기시면 99쪽에 11번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액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 자가 수형자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셋의 공통점은 형법상의 형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이른바 전과자. 물론 이제 벌금 받은 자는 전과자가 아닌데 그래서 수형자라고 메모를 같이 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양괄호 4번 95쪽이에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형자가 누구냐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금고 이상 실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는 형법상의 형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법의 규정을 봤더니 형을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최상의 형으로서 사형이 있고요. 그 다음 징역형이 있고 금고형이 있고 자격 상실형이 있고요. 자격 정지형이 있고 벌금형, 구류형, 과료형, 몰수형이 있어요. 이게 형의 종류 9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세지고 있으니까 지금 금고 이상 실형을 했으니까 이 위로 맞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여전히 사형제도는 갖고 있습니다. 집행만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요 사형징역 금고를 받으면 바로 결격입니다. 이게. 그런 이제 사형 집행을 해버리면 결격을 잡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금고 이상의 실형 그러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일단 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우리와 관계 없으니까 일단 징역형 금고형. 이게 뭐냐면 징역형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일을 하죠. 금고형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금고형이 징역형보다는 조금 낮은 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금고형이 훨씬 무거운 형 같다고 그랬죠? 진짜 나쁜 놈은 사각방에다 딱 넣어놓고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냅둬버려야 돼 그냥. 그러면 결국은 나올 때쯤 되면요. 야, 피성년 후견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고형 받은 자들 90% 이상이 자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징역, 금고, 사형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고 이상 실형 받았다. 그러면 징역형이나 금고형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행을 종료했대요. 그럼 집행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되냐면 교도소에 복역하는 거예요. 이게 집행입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에 복역하는 걸 끝냈다는 얘기예요. 끝냈다 하더라도 몇 년 필요하다? 결격이 3년 더 필요해요. 그죠? 그럼 집행 종료하는 사유가 뭐가 있냐면 만기 석방이 있어요. 만기 출소, 만기 출감 다 같은 말인데 그럼 만기 석방된 자는 3년이 더 결격입니다. 자, 그럼 잠깐 따져볼까요? 자,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예요. 이자 결격기간 따져보면 1년, 2년, 3년 복용하는 동안 결격이겠죠. 만기 출소했어요. 다시 몇 년? 다시 3년이죠. 그럼 징역 3년 받으면 총 결격기간이 몇 년? 6년 갑니다.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그저 우리 특정인을 언급해서 삼성 모 그룹 부회장께서 지금 가석방 기간 중이죠. 가석방이라는 제도는 그거죠. 형을 받았는데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남은 형기가 가석방 기간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기간 동안 가석방 감독을 받아요. 그래갖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가석방의 취소 또는 실효되면 시 무사히 경과가 됐다. 그러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럼 우리는 다시 3년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격이 어떻게 되느냐?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예요. 자, 징역 3년을 받은 자가요 2년을 복역했어요. 여기서 가석방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남은 형기가 1년이죠. 그럼 1년이 바로 가석방 기간이에요. 그럼 이 기간 동안 결격이고 무사히 경고가 됐다. 그럼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니 다시 몇 년? 3년 결격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가석방을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 되는 거죠 지금. 그죠? 총 결격 기간은 만기 출소한 자와 똑같아요. 근데 사회로 복귀된 시점에 어떻게 결격이 더 잡히냐. 이게 차이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문제 풀 때 주의할 점이 그거 아닙니까? 가석방 된 후에 3년 경고한 자라고 돼 있죠? 얘는 따질 필요도 없이 결격이에요. 가석방 기간 더해줘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문제를 풀 때 스피드하게 푸는 방법. 그래서 나중에 이런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면제한대요. 그러면 교도소에 복역한 걸 면제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첫 번째 사유가 뭐냐? 바로 특별사면이에요. 맞죠? 그래서 특별사면입니다. 이게 특사예요, 특사. 대통령의 특권. 그래서 특사. 그래서 이건 사람을 정하여 집행을 면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특별사면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특별사면을 받은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3년 결격입니다. 이렇게. 중개보존 근무 안 돼요. 일단. 그래서 그 특별사면은 사람을 정하여 집행을 면제하는 거죠. 해서 볼까요? 징역 3년을 받은 자입니다. 이 자가 2년을 복역한 상태에서 특별사면 되었다. 그럼 이건 잔형기 따질 필요가 없이 무조건 3년만 더 결격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가석방과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근데 이게 특별사면이 있는데요.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틀린 제도가 있죠. 일반사면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일반사면은 뭐냐면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고 죄를 정해요. 죄. 그래서 이 범죄에 해당하는 이제 일괄 다 사면합니다. 그리고 효과도 엄청 좋아요. 일반사면은 죄를 정하기 때문에 수만 명의 사면을 받는데 그 효과도요.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 제도예요.
없던 일로 해버린 제도예요. 그래갖고 이제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째 되는 날 일반 사면을 했었는데 마지막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DJ가 마지막으로 했어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일반 사면 안 했습니다. 그래갖고 기억나세요? 음주운전, 누적벌점, 무면허운전 전부 다 사면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만약에 내가 음주운전하다가 면허 취소했는데 일반 사면 됐잖아요. 다음날 바로 시험 볼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 가시면서 차 끌고 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경찰관이 시험장 앞에서. 그래서 일반 사면 이제 없던 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결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 버려요. 일반 사면 받는 자는. 근데 특별 사면 받는 자는 3년 지나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특별히 좋은 거예요? 일반이 좋은 거예요? 일반이 훨씬 좋은 겁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집행면제하는 사유 있잖아요. 이거 특별 사면 외에도 뭐가 돼 있냐면요. 이건 이제 참고사항인데 법률이 변경됨으로써 집행면제되는 경우가 있죠. 또 형시효로 인하여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에도 소멸시효가 있어요. 집행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집행면제 받으면 역시 3년의 결격이거든요. 그럼 법률의 변경에 의한 집행면제가 뭐가 있었냐면 조금 이제 되긴 됐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형법에 있던 범죄가 하나 삭제된 거 있죠. 간통죄. 그게 삭제됐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그 범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하여 형을 살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다 집행면제 버려요. 그럼 3년 결격이죠. 그다음에 형에도 시효가 있는데 사형이 확정됐는데 30년 동안 어떤 사유로 사형 집행을 못했다. 안 한 게 아니고 못했다. 그러면 이때는 시효로 인한 집행면제합니다. 10년 이상 유기징역 받았는데 15년 동안 콩밥을 못 먹였다. 그럼 역시 소멸시효, 형시효로 인한 집행면제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집행 면제받은 자, 형시효로 집행을 면제받은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특별 사면은 집행면제 제도라는 걸 알아봐야 돼요. 일반 사면은 없던 일로 하는 제도라는 걸 알아봐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다행히 시험은 요 가석방 특별 사면, 일반 사면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16회를 마지막으로 안 내고 있고요. 지금은 조문대로 내요. 그러니까 집행 종료, 집행 면제하면 3년 결격이다. 이렇게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근데 가석방이나 특별 사면이 뜨면 용어를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용어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갔다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그 정도고요. 이제 문제는 거기 96쪽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그럼 집행유예란 말은 우리가 익숙하게 지금 뉴스에서 듣고 있는데 집행이란 말은 교도소에 보육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걸 유예한 거예요. 그럼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결국은 이 자는 교도소에 복역 안 합니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수용자 두 번째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받은 자인데 집행유예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이런 제도예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그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판사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죠. 그래갖고 참작해요. 그래가지고 형을 일단 선고해 놓고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나 선고를 해놓고 이 선고한 형의 집행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일단 유예를 시켜주고 집행만 유예하는 거예요. 유예시켜주고 그 유예기한을 무사히 경과했다. 집행유예 선고, 실효, 효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또는 취소, 되미 없이 범죄에 안 저질렀다는 얘기죠. 무사히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고 그랬어요. 없던 일로 해버린 제도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형을 뗄 때 모든 조항 다 고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때릴 경우가 되는데 콩밥을 먹여서 전과자를 만들어버리면 영원히 사회에 나오자 할 것 같으니까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선고해놓고 집행만 유예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유예가 무사히 경과하면 없던 일로 해버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갔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그럼 이게 그 뜻이에요. 너 징역 2년 콩밥을 먹게 됐지만 내가 4년 동안은 유예할 테니까 이거 나가 사고치지 마라 이 얘기죠. 그럼 요 4년 무사히 경과했잖아요. 그럼 없던 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격이 요 케이스에서는 무조건 딱 4년입니다. 이해되셔요?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여기다 플러스 3년을 안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심할게.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이 끝나면 없던 일로 한다고 기억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딱 유예 기한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예기한이 2배로 길어요.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뭐 4년 또는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통상 이렇게 이제 더 길고요. 요즘 집행유예 떨어질 때는 이제 사회봉사명령 같은 거 같이 떨어집니다. 보통.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만 결격이다. 요걸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번, 99쪽에 11번이 있었죠. 이 법에 위반하여, 이 법의 동그라미죠. 300만 원 이상의 벌금액의 선고를 받고 벌금의 동그라미 치시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 수용자 세 번째가 이건데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죠. 위반하여 벌금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받았어요. 이게 받으면 몇 년 쉬어야 된다? 3년 쉬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거 무지하게 잘 물어봅니다. 집행유예와 벌금은 무조건 아주 굉장히 잘 묻는데. 그러니까 이 벌금형에 대해서는 이 법이에요, 지금. 그러면 타법,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 받았다. 결격 아니죠, 이거. 그럼 사람 쥐업해가지고 폭행으로 벌금 냈다. 당연히 결격 아니고요. 또 도로교통법, 음주운전하다가 벌금 냈다. 역시 결격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벌금은 우리 법이고요. 우리 법이라면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돼요. 그럼 3년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미리 이제 짚고 가는데 양벌 규정이란 말이 거기 나와 있어요. 지금 99쪽에 양벌 판례라고. 그럼 우리가 이제 양벌 규정 나중에 공부하는데 미리 짚어드리면 우리 법 50조에 양벌 규정이 있어요. 양쪽을 다 벌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현대법들은 타인을 고용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에요. 이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징역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 했잖아요. 그럼 이들은 당연히 징역벌금 처벌하죠. 이것도 업무 관련성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처벌받죠. 개공은 그 위반행위에 규정된 벌금으로 처벌돼요. 징역형은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 개공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 개공이 벌금형을 면해버립니다.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 아닙니까? 소공이 만약에 보조원이 업무 수행하다가 징역벌금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했다. 그럼 개공은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형사재판이 열려가지고 소공한테 300만 원 벌금이 선고됐어요. 개공한테도 똑같이 300만 원 선고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똑같이 이렇게 같이 나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똑같이 나갈 수도 있지만 더 맞을 수도 있고 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러면 양벌 규정에 따라 개공이 벌금 받을 수가 있는데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 개공이 받으면 이게 결격이냐의 문제가 있죠.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아주 타당한 해석을 했어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받았다는 뜻은 자신의 행위로 받아야 되지 양벌 규정으로 받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이해되시죠? 아주 타당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수용자 3명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봤는데 여기서 건축법을 위반해서 징역 1년 받았어요. 결격이 아니에요. 예? 건축법 위반 징역 1년. 결격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벌금형에 대해서만 이 법이냐 타법이냐 따졌죠? 우리 법 위반 벌금이 결격이에요. 타법 위반 벌금은 결격 아닙니다. 근데 징역형이나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있죠? 이거는 법을 따지지 않고 받으면 바로 결격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콩밥 먹어야 되는데 결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바로 결격입니다. 이자 몇 년 결격이에요? 총 4년이죠? 4년 동안이 결격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행정처분을 받은 자 나갈까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